예.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급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의 얘기 했었는데,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 공부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자본주의는 모든 게 시장에서 해결되니까, 시장에 대한 개념을 받습니다. 시장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이다.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개념, 기본 개념 봤었고, 이제 그리고 이어서 봤던 게 3편이죠. 3편에서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까? 그래서 수요 법칙에 대한 증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수요는 소비자들이죠. 근데 우리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소비자 합리적인 분들이다. 근데 소비자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소비자 균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비자 균형이다? 그렇죠.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그렇지. 두 가지 소비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서 XJ, YJ 두 가지를 소비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좀 집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상, 생활 필수품과 기호품이랄지 또 생활 즐기는 거. 우리 학생이라면 뭐 강의와 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단순화 가정 두 개로 봤죠. 이거 확정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가지고 효용 극대화. 근데 문제는 효용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계 효용 이론. 이거 측정할 수는 없다. 비교는 할 수 있어도 무차별 이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것으로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이 논리에 의해서 이제 도출이 됐었죠.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두 개의 힘 중에 수요 얘기를 봤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봐야 될 게 공급이죠. 공급. 자, 근데 공급은 공급자 또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기업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던 그 개념들이 현실적으로도 다가오죠. 근데 호주머니 사정 형편하에서 효용극대화 소비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자, 이제 기업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확히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곡선 도출은 소비자들보다 좀 복잡해, 내용이. 그쵸?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보세요. 소비자들은 자기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얘기인데, 기업이나 공급자의 목표는 뭘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 시장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이 되는 건데, 소비자는 자기 자신의 효용 극대화, 기업은 그렇죠. 파이, 이윤 극대화, 파이를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윤. 파이, 이윤, 피자 파이, 애플 파이라고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음을 빌어서 파이, 이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수입에서 비용 뺀 것이죠. 토탈 레베뉴, 총 수입입니다. 총 비용, 토탈 코스트 뺀 게 이게 이제 이윤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공급곡선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위로부터 도출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가격이 오를 때, 그렇죠? 생산량을 늘려야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 가격일 땐 요만큼 해야 이윤 극대화. 이 가격일 땐 요만큼 생산해야 이윤 극대화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만 얘기해 간다면 소비자들은 자기 자신의 효용이죠. 효용 극대화고. 기업은 자기 자신의 이윤이 되겠죠. 남을 위해서 생산 소비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는 길에 이 얘기 하나만 덧붙이고 가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셀프 인터레스트, 사익 극대화, 내 거요. 소비자는 내 효용, 기업은 나의 회사의 이윤. 셀프 인터레스트 극대화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세상에 난장판이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익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이게 시장을 통해서 공익과 조화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소비자는 자기 자신의 효용 극대화하고 기업은 자기 회사 이윤인데 보세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제시해야 소비자들이 많이 사고 이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은 어떤 거?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에 손이 가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윤 극대화하려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은 나의 효용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다 보면 그 회사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요새 뭐 많이 쓰는 말로 상생하는 거죠. 윈윈한다.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요, 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고 각자 자기 자신의 사익 극대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죠. 공익과 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넓혀 본다면 일반적인 그렇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계죠. 남을 위해서 한다고 뭐 이렇게 소리 하지 말고 제 할 일 열심히 묵묵히 소시민들이 모여서 그게 민주주의가 되고 거기에 정의가 흐르게 되고 뒷받침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게 보면 이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자 사익 극대화를 통해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윤 극대화.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뭘까요? 그렇죠. 이 시장에 참가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극대화하는 상태가 되겠지. 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는 체계입니다. 그럼 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기업이 이윤 극대화로부터 공급 곡선이 도출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죠. 근데 공급은 좀 복잡해. 그래서 사업한다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봅시다. 이윤이라고 하는 게 수입에서 비용 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의 수입과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하나 더 가볼까요? 총수입. 여러분 수입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생산량. 가격에다가 생산량, 총수입. 그 생산에 들어간 비용 뺀 게 이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하다못해 만두가게 차렸다. 동네에서 아주 조그맣게 하더라도 목표는 이윤 극대화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공급자 입장이라면 보세요. 서로 이윤 극대화 하려면 그쵸,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지. 우선 내가 만들어 파는 물건 시장에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가격에 관한 정보요. 그 다음에 Q, 생산량이죠, 요거. 요것에 관한 정보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생산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에 관한 정보, 생산 함수 무슨 말일까요? 인풋 아웃풋이지. 아까 제가 만두가게 얼핏 얘기했는데 그럼 만두가게 차려서 이윤 극대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살펴봐야 할 게 생산 함수죠. 생산 함수는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밀가루 한 포대. 그렇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주방 설비 또 내가 만두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요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밀가루 한 포대 투입해서 만두를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생산 함수 되겠죠. 물적 투입과 물적 산출량과의 관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가루 한 포대 가지면 만두를 1000개 만들 수 있다. 이게 생산 함수다 이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밀가루만 가지고 얘기했어. 밀가루,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자본 설비 필요하겠죠. 그 투입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내야 되죠. 이게 생산 함수입니다. 다시 한번 생산 함수란 뭐라고? 물적 투입과 산출량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비용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뭔가 요소를 투입해서 내가 생산했다.
그러니까 요소 투입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요, 이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를 우리는 쌍대 관계라고 합니다. 듀얼리티. 쌍대 관계. 쌍대라는 말은 뭐냐면 거울에 비춰보는 관계다, 이거지. 그 양쪽에 거울 세워놓고 이쪽 거울 보면 저쪽 면이 보이고 이쪽 거울 보면 저쪽 면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함수를 알게 되면 비용 함수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또 비용 함수를 알게 되면 헤아려 보면 생산 함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생산과 비용은 쌍대 관계야. 자, 여기서 한번 무슨 소린가 한번 볼게요. 밀가루 한 포대 만두 1000개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보자고. 근데 밀가루 한 포대에 투입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포대 가격이 3만 원이다. 뭐 이런 예를 들어보면, 자, 봅시다. 이거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뭐가 될까, 이게. 그렇죠. 한 포대에 1000개예요. 근데 얘가 3만 원이니까 1000개 만들려면 3만 원 먹힌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비용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생산과 비용은 쌍대 관계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봐봐. 아무리 조그맣고 아무리 소규모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목표가 이윤국대화니까 먼저, 그렇죠? 우리 회사 생산 함수를 알아내야 되고 그로부터 비용 함수가 저절로 도출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숨어있는 얘기 한번 볼까요? 이때 이제 생산 함수 얘기가 중요한데요. 한 포대에 1000개 만들 수 있다. 이때 1000개는 맥시멈일까요? 미니멈일까요? 그렇지. 당연히 맥시멈이겠죠.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 가지면 나는 맥시멈, 최대 1000개 만들 수 있다. 내가 생산 기술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죠. 아주 숙련된 주방장 기술을 갖고 있다. 한 포대 가지고 1000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함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풋 아웃풋인데 이때는 맥시멈 퀀티티. 그렇죠? 일정한 요소를 투입했을 때 최대 생산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산 함수예요. 그런 말이죠. 아주 재밌는 관계 하나 나왔죠. 뭐냐? 그래? 그렇다면 1000개 만들 때 3만 원 들어간다. 그럼 요 3만 원은 미니멈 코스트, 맥시멈 코스트. 그렇죠? 미니멈 코스트 되겠죠. 즉, 한 포대에 1000개 맥시멈. 그때 3만 원 미니멈 코스트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관계가 뭐죠? 예,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한다 이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하는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4편 경제학에서 이게 생산자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좁혀봅시다. 내가 사업을 차려서요, 목표가 이윤국대화야. 이윤국대화 하려면 먼저 수입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비용 함수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관계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그렇죠. 생산 함수를 알아내고, 한 포대 가지면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비용 함수가 도출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작용하지? 그렇죠. 미니멈 코스트, 맥시멈 퀀티티. 이게 생산자 균형이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생산자 균형은 뭐예요? 자신이 마련한 사업 자금으로 총 비용 맥시멈 퀀티티. 그래서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생산하기. 이게 생산자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윤국대화 첫걸음이 되겠죠. 자, 기업이 이윤국대화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회사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를 도출해야 된다.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얘기가 뭐예요? 주어진 비용으로 맥시멈 퀀티티다 이거지. 생산자 균형이에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비용 곡선이 도출되는 거죠. 조금 전에 봤지? 3만 원으로 1000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000개 생산할 때 미니멈 코스트 3만 원 먹힌다. 그렇죠? 이게 이윤극대화 전제 조건. 그래서 생산자 균형이 도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조금 더 나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최종 목표가 이윤극대화니까 내가 열심히 생산했다는 얘기죠. 이것만으로 이윤극대화가 보장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뭐가 문제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소 비용 최대 생산했어도 가격이 문제죠. 근데 가격이 내 맘대로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만두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만두 한 개가 예를 들어서 500원 나왔다고 할까? 너무 비싼가? 100원인가? 만두 한 개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원인데 이거는 내 아주 열심히 생산한 결과물이긴 한데 이윤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윤은 그렇죠. 가격하고 따져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내가 열심히 만두가게 찾아서 열심히 했는데 장에 들고 나갔더니 가격이 1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윤 꽝이죠. 심지어 이럴 수도 있겠지. 가격이 더 싸.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손해봤죠. 파이가 마이너스야. 비로소 내가 이윤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산자 균형 생산했더라도 이윤 여부,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가격은 어때요?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어디서 결정돼? 시장에서 결정된단 말이죠. 생산물 시장. 이게 5편에서 분석할 거예요. 자, 그럼 잘 봐. 이 골치 아프죠? 사업하려면. 그러니까 먼저 이윤극대화 생산, 그렇지? 이윤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숙련된 기술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비용 함수가 나오고 우리 회사의 주어진 비용 함수 하에서 그렇죠? 시장 가격을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생산자 균형을 통해서 우리 회사 비용 함수 도출하고 이 비용 함수를 전제로 시장에서 그렇죠? 시장에서 가격 결정되어지는 거니까 그때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공급곡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하고는 다르죠. 소비자는 뭐만 보면 돼. 그렇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극대화 소비하자. 그것으로부터 바로 수요곡선 도출되는데 기업은 우선 뭐부터 해야 돼? 그렇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해야 돼. 그래서 생산자 균형을 한 다음에 그로부터 비용 함수가 나오게 되고 요 비용 함수에서 시장이 가격 결정되겠죠. 그럼 내 주어진 비용 함수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몇 개를 생산해야 할까? 몇 개를 생산해야 이윤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공급곡선이 도출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니까 험난해. 그래서 먼저 4편의 생산자 균형, 그 다음에 5편의 생산물 시장 이론 이렇게 가야 되겠어. 근데 이 시장도 또 만만치가 않아. 시장이 4가지 종류의 시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업하는 게 골치 아프죠? 네. 사업하는 게 과정이 험난해.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쵸? 합격해서 공기업 다니고 노무사 하고 공무원 하자고요. 그쵸? 근데 하려면 또 역시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요 과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저를 보고 상황 정리하고 들어가십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쵸? 공급곡선 도출, 수요 공급 요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급곡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다? 먼저 그쵸?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생산하기. 그것으로부터 생산자 균형이죠. 그것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나오고. 우리 회사 비용 함수가 나왔으면 이제, 그렇죠. 이 비용 함수 하에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보고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두 단계를 거쳐서 공급 곡선이 도출되는 거예요. 먼저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비용 함수. 그 비용 함수를 전제로 시장 가격과 이윤극대화 생산량 결정. 그로부터 공급 곡선 도출.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찬찬히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앞에서 그 소비자 이론 분석에서 이미 개념은 나왔고 하니까 요대로 한번 잘 따라가 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흐름을 이제부터 뭐 한다. 요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급곡선 도출 과정 공부의 첫 번째 생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교재 같이 볼까요? 26페이지. 그래서 생산자 공급곡선 도출 과정의 기초 개념 첫 번째 거기다 써놨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되고 그 비용 함수를 전제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공급곡선이 도출된다. 그 내용을 거기다 내가 써놨으니까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생산 함수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생산 함수로부터 얘기 시작이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교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생산 함수는 뭐였지? 밀가루 한 포 되면 3,000개, 1,000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입니다.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인데 물리적 관계입니다. 요거는 경제적 관계가 아니야.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그렇죠. 밀가루 한 포대 1,000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자연 현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생산 함수는 요소 투입량과 최대 생산량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Q 생산량 얘는 요소 투입량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 그렇죠? 생산한다. 이랬을 때 요소 투입량과 최대 생산량과의 관계 함수다.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3요소 그랬잖아요. 노동, 자본, 토지 등 자연 자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학부 수준에서 공부할 땐 두 가지만 보죠. 그러니까 자연 자원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죠? 노동과 자본 두 가지 가지고 그랬을 때 이때 Q는 뭐가 됐다고요? 맥시멈 퀀티티. 그렇죠? 이게 생산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계속 좀 보시면 근데 상황이 두 가지로 구분돼. 단기와 장기. 자, 박스 안에 볼까요? 단기. 그렇죠? 노동만 변화해. 자본 투입량은 변하지 않고 기술 수준도 변함이 없고 노동만 변화하는 것이 단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는 고정요소, 가변요소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고정요소, 요소 투입량이 고정돼 있다. 자본이죠. 가변요소, 투입량이 변화할 수 있다. 노동이죠. 예, 단기에는 그래. 근데 장기, 예, 장기에는 모두 다 변하겠죠. 이제 자본도 변합니다. 그런데 장기는 다시 두 가지 형태. 거기 보면 요소 대체, 규모 확대. 그렇죠? 생산함수인데 상황을 보면 단기, 자본 고정, 노동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단기고 장기는 모두 다 변화하는데 두 가지 형태예요. 요소를 대체하기도 하고 회사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고 느낌을 말해볼까요? 요소 대체는 뭘까? 대체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몇 개를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생산하는데 노동 늘리고 자본을 줄일 건지 아니면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더 늘릴 건지 그렇죠? 이런 것이 요소 대체 문제가 되겠죠. 규모 확대 이거는요.
회사 규모가 확대된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제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보면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요거는 변화율,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공급 곡선을 추정해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단기, 얘만 고정돼 있어요. 얘만 변화해요. 고정요소, 가변요소고 장기는 고정요소 없죠. 다 변하니까. 그런데 두 가지다 이거지. 요소 대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사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고. 요게 장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요 수업, 우리가 인문 강의, 여기서는요, 요것만 하도록 할게요. 단기. 그러니까 단기 생산함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장기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워. 그런데 이제 이래요. 시험 문제가 보게 되면 이게 80%예요. 장기는 한 20, 30%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하긴 해야 돼도 역시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면 장기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 단기 중심으로 얘기를 가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단기가 어떤 것이라고요? 그렇죠. 자본량은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공장의 사이즈, 그 안에 기계 대수 이런 거 주어져 있고 노동만 가지고 장사 잘 된다 그러면 노동 더 투입하고 장사 안 된다 그러면 노동을 좀 덜 투입하고 그래서 노동만 변화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곡선 도출의 첫걸음 생산함수, 그로부터 비용함수가 도출되는데 이제 생산함수, 그 중에서도 단기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근데 단기는 자본 고정입니다. 노동만 늘릴 수 있어요. 요게 단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단기의 생산함수니까, 그렇죠. 단기에 생산과 관련된 변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앞에 자, 소문자 CF 하게 되면 참조해봐라 하는 뜻이에요. 앞에 뭔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참조해보세요. 참조. 한계효용 이론입니다. 거기서 총효용, 한계효용 했던 거.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런 것이었죠. 여기 한번 보면 총효용은 뭐지? 그쵸? XY 두 가지 소비할 때 그로부터 느끼는 총 만족감 측정 가능하다. 그랬을 때 EX 플러스 3Y 자수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XY 소비량이 주어지게 되면 함수에 의해서 갑돌이 효용 함수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죠. 자, 생산함수도 마찬가지야. 여기 해볼게요. 생산함수 total product 그 다음에 average product 그 다음에 marginal product 이래요.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해서 단기에 세 가지 변수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건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효용함수에서 총효용, 한계효용 하듯이 근데 이제 앞에 봤던 거하고 다른 점은 앞에 평균 개념은 없었죠. 에버리지, 평균 효용 이런 건 없었는데 여기서는 평균 생산물 요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되겠어요. 자, 시작해 봅시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한다. 그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지? 노동, 자본 투입량이 결정이 되면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봐주실래? 총효용이 이렇게 하듯이 자 2L 플러스 3K 자승 이게 생산 함수다 이거지. 그렇죠?
그 생산 함수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요소 투입량과 생산량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에다 2를 곱하고 자본 투입량에다가 자승하고 3 곱하고 더하면 그게 총 생산량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어느 회사가 L을 10개, K는 3개를 투입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생산량은, 그쵸? 10개, 20개고, 47개가 되겠죠? 여기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 대입해서 보니까 뭐 47 유틸리티다. 했던 것처럼.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때 단기니까 뭐죠? 예, 자본 투입량이 고정돼 있다 이거야. 3개로 고정돼 있고 노동은 변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10개 투입했다 이런 얘기야. 단기 생산 함수입니다. 자본 고정돼 있고 노동만 변화하는데 이제 생산 함수는 열심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아, 우리 회사 생산 함수는 이런 형태이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가볼까?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한계 효용 했었죠. 마지널 유틸리티 XY. 얘는 파셜 X, 파셜 TU. 파셜 Y, 파셜 TU 이랬었죠. 그러니까 X 한계 효용은 X로 편미분하고 Y 한계 효용은 Y로 편미분해라. 자, 그리고 힘차게 한번 말해봐봐. 한계의 의미는 뭐였죠? 그렇죠. 분모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그렇죠.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했을까? 종속변수 변동분 그거지. 그래서 X 한계효용 그러면 요 함수를 그렇죠. X로 편미분해서 구하면 되죠. 이 의미는 X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증가한 총효용. 얘는 Y로 편미분 그러면 6Y 그랬죠. 요것의 의미는 뭐죠? Y를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총효용. 근데 이 경우에는 변수니까 Y를 만약에 3개 소비했다면 3개 18 그랬죠. 의미는 세 번째 한 단위. 그렇지? 세 번째 하나 마지막 한 단위 추가 소비했을 때 증가한 총효용 그랬단 말이야. 똑같겠죠. 자, 일로 옵시다 이제. MPL 얘는 파셜 L, 파셜 TP 그러니까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편미분하고 MPK는 파셜 K, 파셜 TP 되겠죠. 총 생산함수를 K로 편미분하고 합시다. 요게 함수라고 지금 예를 주었으니까 2가 되고 요거 6K가 되죠. 근데 K가 3이다 그러면 18개가 됐고 됐지. 그러니까 MPK는 뭐예요? 자본 한 단위 추가 투입할 때 증가한 생산량. 그러니까 자본을 3개 투입했다면 18개다 이거죠. 의미는 자본 세 번째 하나 추가 투입할 때 증가한 생산량이 18개다. 그렇죠? 요거는 일정하다. 노동을 몇 명 투입하든지 한 사람 추가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2개 증가한다. 그렇죠? 이제 함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됐지. 그런데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그렇죠. 총 효용하고 한계 효용만 보면 되는데 생산 함수에 있어서 이제 AP를 알아야 돼. 평균. 그러니까 MP는 미분해서 얻어지고 추가 생산량이다 이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계 효용의 이론에서는 평균치는 따지지 않았는데 이제 생산 함수에서 평균치 알아야 되죠. 요건 간단해. APL, APK. 이것입니다. AP니까 Average Product, 평균이야, 평균. 그럼 자, 읽어볼까요? 하첨자 L이 이렇게 했으니까 노동의 평균 생산물. 요거는 자본의 평균 생산물. 그치? 그러면 잘 보세요. 평균 생산물이니까 뭐지? 총 생산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의미는 1인당 생산량 되겠죠?
1인당 생산량이야.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총 생산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죠. 47개를 지금 10명 투입했다. 그럼 생산 함수에서 총 생산량이 나왔으면 나눠라 이제 10명. 그럼 10명 투입했을 때 1인당 생산량 4.7개 그런 소리가 되겠죠. 요거는 그렇죠. 지금 현재 총 생산량이 47개인데 우리 예에서 자본을 3단위를 투입했다. 요거죠. 요건 뭐요? 자본 단위당. 자본 한 단위당 생산량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단기 생산 함수 요거 분석하기 위한 변수들 3가지 변수죠. 총 생산물, 평균 생산물, 한계 생산물. 자, 요걸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생산함수 분석의 3가지 변수예요. 다시 한번 얘는 생산함수로 분석 가능하다. 그래서 함수 형태는 뭐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다양하게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 뭐 2L 0.4 K의 0.7 뭐 얼마든지 형태 다양하게 생산함수가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AP는 요소 단위당 생산량이죠. 노동 1인당 생산량, 자본 단위당 생산량. 그래서 AP는 요소 투입 단위당 생산량. 이건 노동의 APL 될 거고. 만약에 APK다 그러면 총 생산량을 K로 나눠서 자본 단위당 생산량이 되고. MP는 뭐였지? 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그렇죠. 요소 한 단위 추가 투입할 때 증가한 생산량이죠. 그래서 MPL은 생산 함수, 총 생산 함수를 그렇죠. 노동으로 미분하고 그러니까 노동 하나 추가 투입할 때 증가한 생산량이고 MPK는 그렇죠.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증가한 총 생산량이다. 일단 변수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 거기 27페이지 밑에 보면 예제 내가 하나 들어놨죠. 그래서 TP가 2L 플러스 K 제곱 지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열 자본 세단이다 해놓으니까 여러분도 요 예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혀 어려울 거 없는 내용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 그렇죠. 생산 관계 단기라는 상황을 이해가 됐고 노동만 변한다. 그리고 이때 분석해야 된 변수가 3가지 변수다. TP, AP, MP다. 됐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기 생산 함수, 물리적인 현상이죠. 물리적인 법칙이 도출돼. 단기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궁극적 수학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궁극적 수학체감 법칙.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이것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한계효용이론 무차별 얘기하면서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 뒤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한 게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궁극적 수학체감 법칙은요. 궁극적 한계효용체감 법칙.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얘기야. 자, 뭐냐 한번 보세요. 이게 내용이 뭐였지? 소주, 안주, 그런데 소주 마실 때 안주, 와인, 삼겹살 그랬죠? 요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 소주 소비량만 한 잔 한 잔 늘릴 때 한계 효용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 소비 심리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총효용 도출됐었죠. 기억나시지? 총효용은 뭐지? 한계 효용을 시그마한 것이다. 그래서 소주 한 잔 마실 때마다 느끼는 그 효용을
한 잔 한 잔 쭉 더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한계효용이 체증할 때 총효용은 체증적 증가하죠. 그 다음 한계효용이 체감하되 플러스. 얘가 플러스니까 총효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감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체감적 증가. 그러다가 이제 한계효용이 제로가 될 때 총효용이 최대가 되고 한계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줄겠죠. 자, 요런 얘기 했었죠, 우리.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 소비심이 누구나 그러하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었는데 참 재밌고도 그렇죠. 신기하게도 똑같은 현상이 생산에 나타나더라 이거지. 이게 궁극적 수학체감 법칙이야. 그러면 요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궁극적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야. 그러니까 한계효용에 의해서 궁극적 한계효용 체감 법칙. 단기 생산 함수에 있어서 그렇죠. 궁극적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똑같은 현상 자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해가 돼야 돼요. 요거가. 근데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그 현상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렇죠? 한계 생산물, 총 생산물, 평균 생산물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바로 도출되고 쌍대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단기 분석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29페이지 그 그림. 이 그림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림입니다. 단기의 물리 법칙. 이걸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나오고, 비용 함수 전제로, 그쵸? 이윤국대와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요게 공급곡선 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보면 뭐 그림 자체 내용을 묻는 문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 재밌습니다, 요거. 근데 앞에서 우리가 했었어. 요 개념을 가지고. 자, 그럼 먼저 그림을 저랑 같이 연습장에다가 3개를 그리려고 해. 위아래 줄줄이 3개. 그래서 이거 귀찮다. 근데 귀찮긴 한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서 한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먼저 수학체감 법칙. 이게 내용이 뭐라고요?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죠. 이걸 그림 그리자. 이거하고 똑같지. 한계 효용 체감한다. 궁극적 한계 효용 체감. 이거는 궁극적 한계 생산물 체감이니까 자 갑시다. 노동만 늘립니다. 자본 투입량은 고정. 그럴 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이렇게 변화해 가더라 이거야. 초기에는 한계 생산물이 체증하다가 어느 단계를 지나니까 그쵸? 체감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궁극적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원래 이 수학 체감 법칙은요. 고전학파 교수님들이 농사 지을 때 거기서부터 발견한 현상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요 얘기를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 고전학파 하게 되면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기 전에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1776년입니다. 한계 효용 이론이 1860년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 한 100년간의 이론. 고전학파 교수님들이 농사 지을 때 발견한 법칙이다 이거요. 자, 내가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논의 면적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농기구, 농자재, 자본설비 투입도 고정돼 있고 노동만 늘릴 때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 근로자 1, 2, 3, 4 4명을 투입할 때 첫 번째 아저씨 한개 생산물 쌀 10가마, 두 번째 아저씨 18가마, 세 번째 24, 28. 됐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서는 소주를 한 잔씩 추가 소비할 때마다 그로부터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그쵸? 점점 증가했었지. 여기는 주어진 논에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추가로 투입할 때 증가하는 생산량이 체증하고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 세 번째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 24개. 무슨 소리죠? 그렇죠. 2명 투입하다가 1명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3명이 됐는데 세 번째 근로자 1명 추가 투입했더니 생산량이 24개 증가하더라.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 4명 할 때까지는 1명 추가 투입할 때 증가하는 생산량이 점점 많아져. 근데 어느 단계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줄어들더라 이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10명 투입할 때 이때는 NP가 제로야. 이건 뭐죠? 이 근로자는 아무 한 일이 없지. 10번째 근로자는 더 1명 추가로 투입했는데도 생산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근데 이거보다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1번째 근로자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0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1번째 얘를 투입했더니 우리 회사 생산량이 10개가 줄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자연법칙이죠. 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 이건 예외 없어. 그러니까 옛날 그렇죠? 농사 짓는 데서 수확체감 현상이 나타나더라. 근데 그 이해 보니까 각종 제조업 모든 부문의 단기 생산은 전부 수확체감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아직까지는 예외가 없어요. 자, 이게 NP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TP 도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총 생산량. 얘는 시그마.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과정이네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수확 체증할 때 총 생산물은 체증적 증가하고 체감하되 플러스일 때는 체감적 증가하고 그러다 NP가 마이너스가 되면 총 생산물은 줄게 되고 그렇죠? 여기 총효용 체증 증가, 체감 증가 감소하듯이 똑같은 형태로 분석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참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야. 그럼 보세요. 한계효용 이론에서는 총효용과 한계효용 요거만 알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뭐가 필요해? 그렇죠. 여기서는 평균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그림으로부터 다시 그렇죠?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자, 갑시다. 수학체감 법칙이야. 이건 물리법칙이니까 어떤 생산에서든지 반드시 이렇게 한계 생산물이 변화해 가고 이것으로부터 총 생산물 곡선이 도출됐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총 생산물 곡선으로부터 그렇죠? AP 곡선과 MP 곡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 공부예요. 경제학에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미시경제학에서는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자, 해봅시다. 총생산물 곡선이 도출이 됐어요. 이로부터 노동의 평균 생산물을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했지? 그렇죠? 총 생산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면 되지. 노동을 몇 명 투입했을 때 총 생산량 몇 개.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죠. 1인당 생산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림 공부해 봐야 돼요. 보세요. 총 생산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것이 평균이다. 그런데
지금 얘가 총생산물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평균. 어느 지점에서 평균 생산물을 알고 싶다. 즉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4명 투입할 때 여기가 20개다. 그러면 평균치 어떻게 구해? 총생산량 20개를 노동 투입량 4개로 나누세요. 그렇죠? 근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수직축이 총생산량이고 수평축이 노동이니까 바로 뭐가 돼요? 높이 나누기 밑변이 된단 말이야. 다시 평균 생산물은 뭐냐? 총생산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라. 그러면 뭐가 돼요? 그림으로 보면 원점 직선 기울기가 된다 이거지. 자, 총생산물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평균은 높이 나누기 밑변. 그렇죠? 높이가 총생산량, 밑변이 노동 투입량입니다. 그래서 평균 생산물 그림으로 볼 때는 원점에서 기울기야.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그 점에서의 평균이 된다 이거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TP가 있다. 그랬을 때 곡선. 요 점에서 평균 생산물을 알고 싶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12명 투입할 때다. 그러면 높이가 총생산량이니까 원점 직선 딱 그어보면 요 기울기가 이 점의 평균치다 이거죠. 됐죠? 자, 같이 한번 해볼래? 총생산물 곡선이 있는데 각 점에서 평균 생산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원점에서 그 점에다가 직선을 긋고 기울기. 그렇지?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 이제 한 가지 할게요. 여기 봐주세요. 원점에서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평균인데 여기 원점에서 직선을 딱 그어봤거든요. 근데 요 점에서 총생산물 곡선하고 접하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6명이다 그러면 어때요? 원점 직선 TP와 접하는 점이다. 요 점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6명 투입할 때 여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평균 생산물이 더 커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이게 TP 곡선인데 원점 직선과 접해.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를 수 있는 점은 아무데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 뭐가 될까? 원점 직선과 TP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요 점에서 뭐가 돼? 그렇죠. AP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갖고 와서 그림 그립시다. AP를 구하려고 한다. AP는 원점 직선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평균인데, 자, 그렸어요? 요 노동 투입점, 여기를 L0라고 할까? 이 점에서 원점 직선이 여기가 딱 접하죠. 그러면 여러분 말해주세요. 요 점은 어떤 특징이다? 원점 직선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평균 생산물이 최대가 되는 점이다 이거야. 아까 여기요. 요 점에서 평균이 최대가 되니까 요거보다 노동을 적게 투입하거나 많이 투입하면 이때에 비해서 평균 생산물이 작죠. 따라서 이 점에서 AP 곡선이 최고가 되고 U자가 되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그은 직선과 TP가 접하는 점에서 평균 곡선이 최대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그림 공부 하나 더 해야 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MP입니다. MP는 여러분 어떻게 됐지? 총생산 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두 개를 XY 평면 그림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P 곡선상 접선의 기울기예요.
요거는 원점에서 기울기고 요건 각 점에서의 기울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공부. 요렇게 돼 있죠. 지금 TP 곡선이 최증적 증가하다가 최감적 증가 감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기울기 여기까지 변곡점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다가 요점 지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기울기 감소. 그러다가 여기서 기울기 제로가 되죠. 그러면 잘 봅시다. 여기 변곡점까지는 한계 생산물 증가죠. 변곡점 지나서는 한계 생산물 감소하다가 여기서 제로가 되죠. 그러다가 여기 우하향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자, 그래서요, MP는 TP를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접선의 기울기야, 각 점에서.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자고요, 여기. 변곡점이죠. 여기 TP 극대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 변곡점까지는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지나면 접선의 기울기 점점 감소해서 여기서 0이 되죠.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까지는 변곡점까지는 접선의 기울기 계속 증가. 그러다가 감소해서 여기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돼. 그 다음에 요 우측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그리고 하나 조심할 거. 여기요. 반드시 AP 극대점에 MP 곡선이 지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단기 생산 함수가 아주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됐죠. 그림으로. 아까 우리가 수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알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고 한계 구하고 해서 TP로부터 AP, MP 구하는데 그림 그리기. 한 번만 더. 평균치는 총생산물 곡선 원점 기울기가 되고 한계 생산물은 총생산물 곡선 각 점의 기울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때요? 우아하지 않습니까? 재미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수학체감 그로부터 총생산물 곡선 그것으로부터 이제 거꾸로 AP와 MP 도출되고 요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요. AP 극대점에 반드시 MP 곡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평균이 증가할 때는 한계치가 평균치보다 커야 되고 평균이 감소할 때는 한계치가 평균치보다 작아야 되고 수학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MP 곡선은 AP 극대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건 증명 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 그림 설명에는 이걸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29페이지의 그림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야. 그렇죠? 단기에 그렇죠? 물리적인 관계, 궁극적 수학 체감 법칙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 우린 주로 이제 그림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앞에 그렇지? 궁극적 한계형 체감 법칙 그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형태가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복습하고 하면 좋겠죠.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보자면 이거는 뭐예요? 물리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론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반드시 어느 부분에나 이런 형태의 그죠? 생산을 분석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게 이것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그대로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 생산 함수는 아쉽지만 우리 요 입문 수업에서는 빼기로 하고요. 근데 수험 출제 비중은 이게 훨씬 많다고 그랬죠. 7, 8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요거 잘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생산 함수 얘기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비용 함수 이렇게 나가도록 하십시다.